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저번 주 일요일이죠. 어제죠, 어제. 어제 회계사 1차 시험이 있었는데 회계사 1차 시험이 좀 난이도가 좀 있었죠. 경제도 어려웠고 재무관리 어려웠고 회계에서도 원가 회계 어려웠고 정부회계 정말 어려웠고 재무회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몇 군데 몇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무회계 중에서도 중급회계 기출을 먼저 좀 강평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고급회계는요 내일 또 따로 찍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실까봐 바로 올려야 돼서 제가 해설 작성하고 강평을 이렇게 바로 찍으려고 합니다. 해설은 저희 해커스 경영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제 카페에 네이버에 정인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 치면 나오거든요. 카페에 어디 여기 지금 보시면 객관식 재무회계 수업 자료에 제가 올려놨어요. 지금 1차 공인회계사 재무회계 중급회계 문제 해설 및 파일 올려놨으니까 해설도 직접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바로 강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갑시다. 1번인데 1번 난이도는 하였죠. 개념체계 인식과 제거 물어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려운 얘기가 없고요. 얘는 답이 몇 번이죠? 얘는 답이 3번이에요. 3번이 왜 틀렸을까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개념체계에서 인식할 때 어떻게 되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가능하고 원가의 제약을 만족하고 중요하다면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와 충실한 표현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는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가 다 모두 만족돼야 돼요. 엔드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은 맞추셨어야 돼. 다른 거는 그렇게 뭐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2번 보시면 1번은 관련 주제 보시면 일반 재념체계에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 나와 있는데 얘도 하예요. 제가 지금 난이도 얘기해 드릴 건데 하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맞추셔야 돼 사실. 하. 상이라고 하는 건 이건 틀려도 사실 당락에는 지장 없었겠다. 맞추셨으면 고득점 하셨겠지만 중은 공부를 하셨더라면 요거 맞춰야 합격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2번도 하고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처음 보는 문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몇 번이 답이었냐면 얘는 5번이 답이죠. 5번 보시면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은 재무성과 이외의 사유로 변동할 수 없다. 아닌데요. 우리 개념체계를 보면 경제적 자원, 자산과 청구권, 부채와 자본이 변동하는 건 재무성과에 따라서도 변동할 수 있지만 차입이나 유상증자 등 별도의 재무성과 이외의 기준으로도 변동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무성과 이외의 사유로 변동될 수 없다가 틀렸죠. 여기까지요. 어렵지 않았고요. 넘겨보시면 3번이 있는데 3번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사잖아요. 고득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1차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풀겠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평가라도 일단 말문제 쫙 풀고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거 쫙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시간 될 때까지 풀면은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오히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한 문제도 놓치지 않겠다 해서 순서대로 풀다가 3번에서 멘탈 털리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3번은 전 개인적으로 이거 문제 분류를 그냥 재고예산 종합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재고예산 초반에 배우는 재고예산 조정, 원가은회 가정, 감모랑 평가손실, 저가법까지 다 아우른 문제라서 전 정말로 굉장히 문제 잘 냈다. 와 대단한데?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지만 푸는 입장에서는 아득해졌겠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난이도는 당연히 상이고요. 요 문제는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 보시면 기중에는 계속기록법을 쓰고요. 가중평균법이래요. 이동평균법이죠. 기말엔 실질재고조사법을 쓴다고 했는데 상관없어요. 계속기록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던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던 결과값은 수정분기하면 다 같아져야 되니까 그건 고민할 게 아니고 문제 보시면 지금 기초에 100개 있었고요. 3월 1일 날 매입 있었고 문제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멘탈 나왔던 게 6월 1일 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게 있고 9월 1일 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게 있지. 그쵸? 그럼 또 이동평균법에 또 드릉드릉 하니까 이거 3개 평균 낸 다음에 요거 빼주고 다시 요거랑 평균 내서 요거 계산하고 막 이러면 그럼 벌써 틀린 거예요. 왜냐면 밑에 자료를 보면 선적지 인도 조건 6월 1일 날은 들어왔대. 6월 30일 날 올해. 6월 1일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도입한 건 올해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9월 1일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건 아직 운송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12월 말까지. 그럼 이거 매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매입한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읽고 나면 뭐 해주셔야 돼? 요거를 쓱쓱 지워주셔야 돼.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괜찮을까요?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면 몇 가지를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뭘 정리하셔야 돼? 당연히 기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취득원가, 단위원가를 좀 계산해 보셔야겠죠? 이동평균법이라고 하지만 괜찮아. 얘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럼 요거 3개만 평균 내면 되니까 100개 곱하기 개당 200원, 200개 곱하기 개당 200원, 그 다음에 200개 곱하기 개당 300원 요렇게 하고 총 몇 개? 500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단위당 원가가 얼마 나와요? 단위당 원가가 240원 나와요. 여기까지 계산해 놓으시고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실산했더니 실제로 300개가 있대요. 와, 장난 아니야. 그 문제 보시면 지금 수탁 받은 게 있고 위탁 판매한 게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다 들어간대. 그리고 적성품이랑 수탁품에 대해서는 감모가 없대. 돌아버리겠죠?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는 2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요거는 구해놔자. 요거는. 그럼 저가법으로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지저스. 기초에 평가 충당금도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푸실 거예요? 이걸 회계 처리로 끊잖아? 못 풀어요. 헷갈려서. 저 정도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안 풀 거예요.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서 재고자산의 T 계정을 한번 그려봐요. 재고자산의 T 계정을 그려보면 기초 재고가 있고 매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 판매된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감모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 있을 건데 어차피 다 매출원가에 들어간다며. 그럼 나는 뭐만 정확히 구하면 돼요? 정확히 기말 재고자산만 구하면 돼. 그럼 내가 이렇게 계산하면 어차피 매출원가 나온다고요. 괜찮을까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 기초재고는 얼마 있습니까? 요거 보시면 기초재고 100개에 200원이니까 2만원 있죠. 그 다음 단기 판매 가능 재고자산 매입 얼마예요? 4만원, 6만원. 다음 얼마예요? 10만원이겠죠? 얘는 반영하면 안 된다고요. 도착 아직 안 했으니까. 괜찮을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평가 손실이 기초에 평가 충당금이 3,000원 있잖아요. 제가 기초에 평가 충당금이 있을 때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지? 어차피 기초에 평가 충당금이 있으면 평가 충당금이 있는데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에 넣으면 그냥 순액으로 계산해도 된다고 그랬지. 여기 3,000원 그냥 넣으면 돼요. 그냥 넣은 다음에 여기다 뭐? 실제 기말 재고자산 수량에다가 취득 원가, 단위당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작은 금액 곱하면 기말 재고자산이 순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넣은 거에서 얘 빼면 얘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원가는 구해놨잖아요. 240원. 순실현 가능 가치 얼마예요? 200원. 그럼 얘 들어가겠네.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으로 뭐만 계산하면 돼? 실제 수량만 계산하시면 돼요. 실제 수량만. 이렇게 풀지 않으면 못 풀걸요. 봅시다. 나랑 해볼게요. 지금 실제 수량을 한번 계산해보면 창고에 몇 개 있다고 나와 있어요? 300개. 지금 수탁이야, 수탁. 지금 200개를 수탁 받아서 20개는 팔았대요. 그럼 80% 남아있겠지. 200개에 80%는 얼마입니까? 160개요. 160개가 창고에 있대요. 창고에 있는 게 300개라며. 근데 수탁 받은 160개는 내 거야, 아니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빼주셔야겠지. 그쵸?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지금 만세한테 위탁 판매했는데 위탁 판매 50개 했는데 30개는 팔렸으니까 더 이상 내 게 아니고 20개는 아직 안 팔렸으니까 내 창고에 없지만 내 재고지.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20개 더 해줘야겠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까지 하면 진짜 기말의 내 재고자산 수량은 160개 나와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그럼 평가 충당금을 다 고려해서 기말 재고자산 순액으로 160개 곱하기 200원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32,000원.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17,000원에서 10만원 더하고 32,000원 빼주면 되니까 매출원가 얼마? 85,000원. 이렇게 딱 풀고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저 어때요? 짱이죠? 짱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짱은 또 옛날 나이가 지금 있는데 짱이 어때요? 쉬운 거 같지? 제가 이렇게 푸니까 저도 이거 해설하려고 한 10분은 고민했어요. 여러분 제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 나왔으면 전 풀었을까요?
아, 저는 풀었겠죠. 저는 풀었겠죠. 왜냐면 저는 재무회계 강사이기 때문에 원가랑 정보회계는 안 풀 거거든요. 저는 풀었겠죠. 하지만 아주 실력이 좋은 학생 아니면 이거 고민하다가 말렸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너는 뭔 줄 아세요? 이 문제 안 풀고 넘어가는 게 위너예요. 그쵸? 나중에 돌아와서 푸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회계사 문제 중에서 요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다. 아, 정말 샤프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풀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좋아요. 지워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 보시면 재고예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 이것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공부가 부족하신 분은 헷갈리셔도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이 틀렸죠. 아무것도 몰라도 이걸로는 잡아내셨어야 될 것 같아. 기업 특유의 가치가 아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는 기업 특유의 가치잖아요. 기업 특유의 가치가 뭔데? 나만 누리는 가격. 순실현 가능 가치는 공정 가치가 아니라 예상 판매가, 나만 팔 수 있는 가격에서 추가 가공 원가를 빼고 예상 판매비를 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했지.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야 되면 주된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상거래 가격을 처분하는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 시험장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으면 공부를 그래도 좀 잘하신 건데 이게 뭔데요? 이 공정가치의 정의예요. 공정가치의 정의라고 이게. 우리 맨날 얘기했잖아요. 재고예산 순실현 가능 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비용이나 예상 판매가를 빼는 게 아니라 예상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고 예상 판매가는 공정가치랑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기만 봐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어요. 그렇죠? 맞추셨어야 되는데 4번까지 맞고요. 5번이요. 5번. 여러분 여러분들 재무회계 어려웠다. 중급회계도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보면 차분하게 보시면 뭐 3번처럼 진짜 와 대박이다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할만했어요. 5번 같은 건 사실 하 아닙니까? 재평가니까. 보시면 150만원에 취득했고 X 1년 초에 단종가치 10만원 내용에서 5년이니까 계산하면 감가상각비 얼마 나옵니까? 150만원에서 10만원 뺀 다음에 5로 나눠주면 감가상각비가 28만원 나오죠? 그럼 상각후 원가가 얼마 나와요? 삼각형 원가가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하는 게 뭐냐면 혼자 찍다 보니까 여러분도 강평 보는데 숫자 잘못 쓰면 여러분 또 고민이 많으시니까 하나씩 확인하면서 갈게요. 122만 원이죠. 근데 X 1년 만에 공정가치 얼마예요? 102만 원. 문제 보시면 재평가 모형이라 나와 있으니까 이만큼 뭐 해줘야 돼? 재평가 손실로 20만 원 당기손익에 반영해주면 되겠죠? 나와 있고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네. 기억나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는 문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차용 기간 동안 대체하는 문제는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기준이 애매함이 있어서. 그래서 다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체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사용하는 기간 동안 대체 안 한다. 손상도 고려하지 마라. 나와 있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누계액 제거법을 쓴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 푸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의 장부금액이나 취득 원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아니면은 누계액 제거법을 쓰던지 비례수정법을 쓰던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 요 102만 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려고 봤더니 어머 X 2년 초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요 120만 원에서 자본적 지출 30만 원 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 나와요? 132만 원 나와요. 그러고 나서 감가상각하면 되는데 요거 감가상각 보면 132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전진법 쓰잖아요. 그럼 132만 원이고요. 잔존가치는 2만 원 증가했대요. 원래 10만 원인데 그럼 12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인데 내용일수가 2년 연장됐대요. 5년에서 지금 1년 빠졌고 2년 연장됐으니까 몇 년 된 거예요? 6년. 그럼 계산하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 감가상각비가 20만 원 나오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20만 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얼마예요? 112만 원이겠네. 이 상태에서 X 2년 말에 공정가치가 135만 원이래요.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재평가 손실 잡은 거 그대로 잡아줘야 되니까 재평가 이익으로 20만 원 잡아주고 그래도 얼마가 남아요? 3만 원 남죠? 3만 원 남는 건
재평가 잉여금 될 거 아닙니까? 아유, 투이지, 투이지. 이거는 뭐. 문제에서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랑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는데, X1년도는 요거 두 개니까 마이너스 48만원. X2년도는 요거에 요거니까 어머나 0이네. 그쵸? 그 답은 몇 번? 1번. 완전 보너스 문제였고요. 틀리시면 안 돼요. 혹시나 이번에 점수가 좋으신 분은 이거 볼 시간 있나요? 점수 좋으신 분은 가세요. 빨리 동차 준비해야지. 그쵸? 만약에 아쉽게 이번에 점수가 안 된 분은 자기를 지금 냉철하게 평가할 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옛날에 수험 때는 지금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동차만 가서 2차 강의 듣는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어떤 학생은 기본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셨는데 무조건 내가 지금 실력이 안 되는데 나는 2차생이라는 마음으로 동차 강의 들어? 그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윤돈이가 지금 얘기하는 한 문제들을 이것도 틀렸어. 잘 모르겠어. 그럼 한번 냉정하게 내가 만약에 회계사 공부를 이어간다면 어디서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지, 내가 2차 동차반이 아니라 어쩌면 기본반이나 심화반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5번이 틀리셨다면 진짜 안 돼요. 그건 괜찮을까요? 자, 5번까지 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넘겨서 6번 봐야겠죠? 6번도 여러분 보시면 손상차손 문제인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뭐 하예요. 야, 너는 다 하냐? 그게 아니야. 아니, 이게 하지. 재평가 플러스 손상도 아니고 그냥 손상만 준 문제인걸요? 볼게요. 사실 좀 전에 나왔던 5번 같은 문제는 만약에 재평가 잉여금이 나온 상태에서 자본적 지출을 하고 사용기간 동안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낸다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민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좀 전에 5번은 그냥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정리됐고요. 6번. 자, 6번 보시면 X1년 초에 200만원에 취득했대요. 2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만원의 정액법이니까 매년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요. 아이고, 해볼까요? 200만원에서 20만원 빼고, 20만원 빼고 5로 나누면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36만원 나와요. 그럼 장부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164만원 나오고요. 또 감가상각비가 36만원 그냥 나오겠죠? X1년도엔 손상의 이슈가 없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또 36만원 해주면 얼마 나와요? 128만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X1년도에 손상이 발생했는데 순 공정가치는 77만원이고 사용가치는 70만원이에요. 주중에 큰 금액으로 회수가능액을 정하니까 손상차손은 얼마? 손상은 128만원에서 77만원을 빼줘서 51만원 손상 나오겠죠. 우리 본능적으로 이건 하지 않나?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환입자 보니까 이거 계산하면 128만원에서 36만원 빼서 92만원 나올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짱 박아놓고 그럼 요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말로 할게요. 잔존가치는 바뀐 게 없죠? 77만원 빼기 20만원 나누기 몇 년? 2년 지났으니까 3년 하면 되겠네. 그럼 57만원 나누기 3년 하면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와요? 19만원 나와서 삼각후 원가는 58만원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뭐래요? X3년도에 손상 환입이 발생했는데 X3년 말에 회수가능액은 78만원이야. 뭐야?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금액보다 작네. 그럼 이만큼만 환입이 발생하니까 환입은 얼마? 20만원. 너무 쉽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요. 하고 나서 X3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요 금액과 요 금액이 되니까 만원 플러스겠죠. 이런 것도 틀리시면 안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6번까지 봤고요. 7번 말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무형자산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회계사 하시는 분들은 고급 회계 하시잖아요. 고급 회계에서 우리 뭐합니까? 자산 인식 피취득자. 비회사의 자산과 부채 우리가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플러스 알파 할 때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일반적인 인식요건과 다르게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자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럼 1번 보세요.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인식조건 중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 중 자산에서 발생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대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항상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나와 있는데 항상 충족해요. 그래서 사업 결합 과정에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의 인식 요건을 항상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의를 충족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죠. 나머지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요것도 사실은 하예요. 선생님 저는 사실 네가 지금 하 이렇게 허세 부리는 것 같고 나는 말 문제 되게 어려웠다 이러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해봐. 혹시 내가 여태까지 1차 공부하면서 말 문제를 그냥 말 문제 요약집 같은 거 사가지고 그거 그냥 읽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외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이냐면 중얼중얼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말 문제 문구 모아놓은 걸 보고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어야 말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그냥 말 문제 막 200개 300개 모아서 그걸 외운다고요. 그럼 못 맞추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항상 말 문제가 좀 약하신 분은 말 문제를 외워야겠다. 말 문제 잘 정리되어 있는 책 없나? 이런 걸 찾지 마시고 기본서를 내가 지금 정말 기본서를 읽어보면 기본서가 읽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7번 봤고요. 8번 가겠습니다. 8번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8번도 하죠. 아니 뭐 다 하래. 한 걸요. 보시면 투자부동산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변경되는 모형이었고 그나마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이면 좀 의미가 있을 텐데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 쓰고 유형자산 원가 모형 쓴대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다고 그랬으니까 유형자산 원가 모형을 썼었고요. X3년 7월 1일 운용리스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했으니까 X3년 7월 1일 투자부동산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문제는 X3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어요. 그냥 뭐 무난한 문제죠. 이 문제는. 볼게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제대로 하셨습니까? 이런 거 제대로 하셨습니까? 하는 얘기가 늘 계속 얘기하지만 혹시 아쉽게 안 되신 분은 좌절하고 이런 건 좀 그래요. 그리고 막 자책하고 그런 것도 좋고요. 지금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내년에 붙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1년 동안 어떻게 출발할 건지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를 이 강평을 들으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여러분 이거 강평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강평은 뭐 이걸 보고 동차 준비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아쉽게 떨어지거나 좀 부족한 실력으로 떨어진 분들은 내가 지금 이 강평을 보시고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앞으로 추가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요. 자, 그럼 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쉽죠? X1년 초에 보시면 200만원에 취득했고요. 일단 X1년도의 감가상각비 보면 어떻게 됩니까? 200만원에다가 잔존가치 20만원 빼고 내용에서 20년 해주면 되니까 감가상각비 9만원 나와서 191만원일 거고요. X2년도의 감가상각비가 9만원이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182만원 나오게 되겠죠. 근데 뭐 해줘야 돼? X3년 7월 1일날 재분류 되니까 7월 1일까지 3개월은 감가상각 해줘야겠죠. 감가상각비 6개월이니까 45,000원 잡아서요 182만원에서 45,000원 빼면 얼마 나와요? 1775000 될 거고요. 요 시점에 유형자산으로 재분류돼. 근데 유형자산 얼마 있어요? X2년 7월 1일 공정가치가 X3년 7월 1일 공정가치가 250 아니겠습니까? 시험장에서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지금 회계 처리를 보면 순액으로 할게요. 유형자산 장부금액으로 1775000이 없어지면서 투자부동산 재분류 시점의 공정가치 250만원 오는 거 아니야? 여기 뭐가 와요? 항상 없어지는 자산과 관련된 계정이 오니까 유형자산이 원가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재평가 잉여금을 분류하잖아요. 어차피 문제에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기 칠 시간도 없어요. 그럼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니까 감가상각 안 하고 X3년 말의 공정가치가 300만원이니까 이쪽에서 뭐가 발생해? 투자부동산 평가 이익으로 50만원 발생하겠죠? 그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그럼 답은 몇 번? 네, 2번이 되겠죠. 45만 5천원.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9번이요, 9번. 차이번과 자본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중인데
중이라고 썼는데 왜 중이라고 썼냐면 기본적으로 차이번과 자본화 잘 못하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거 2년치라서 혼자 흥분해서 X1년도 차이번과 자본화 구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서운해? 왜냐면 X2년 차이번과 자본화만 딱 물어봤어요. 그리고 뭐 전년도에 발생한 차이번과 자본화는 단기의 연평균 지출액에 가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고려할 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얘는 진짜 쿨하게 X2년부터 바로 시작해도 돼요. 만약에 이 문제 풀면서 X1년 계산하고 있었으면 서로 우울해. 자, 그럼 잠깐만 그려봅시다. 잠깐만 그려보면 여기 X2년이 이렇게 있어요. X2년이 있으면 지금 올해 공사가 언제 끝나요? 9월 30일 날 끝난다고 했으니까 연평균 지출액은 9개월 가겠죠?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 A 있는데 어머 얘도 다행인 게 9월 30일 날 딱 끝나네. 그럼 얘도 9개월 가겠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일반 차입금 B와 C가 있는데 얘는 6월 말에 상환하니까 6개월 가겠네. 그 C는 어떻게 돼요? X2년 말에 12월 30일까지 다 있었으니까 얘는 회계기간 전체로 가잖아요. 적수만 조심하시면 돼. 그럼 봐봐요. 하나씩 해봅시다. 제밖으로 할 거예요 그냥. 첫 번째로 뭐 구하셔야 돼? 연평균 지출액 구하셔야 되지. 그럼 연평균 지출액 1번 구해야 되는데 봐봐요. 1번 계산해보면 전년도에 지출한 게 3만원, 4만원 있는데 전년도에 지출한 건 올해 기초에 지출한 걸로 보니까 70만원 지출했네.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지금 정보보조금 20만원 있잖아요. 그럼 70만원에서 20만원 빼니까 50만원 있었던 거예요. 기초에. 요게 9개월 가겠지. 그쵸? 그리고 보시면 X2년 1월 1일날 또 30만원 있었으니까 요 30만원이 9개월 가겠지. 그리고 12만원이 9월 1일날 지출했으니까 요거 한 달 가겠죠. 나누기 12 해줘야 연평균 지출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연평균 지출액이 61만원 나와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뭐 해줘야 돼?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 계산해야 되는데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 보면 일단 24만원 있고요. 특정 차입금 올해 9개월이잖아요. 12분의 9개월 해주면 되니까 계산하면 18만원 나옵니다. 일시 운용분 있나요 없나요? 전년도엔 있었지만 올해는 없잖아요. 그럼 올해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 사용액이 18만원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특정 차입금에서 사용한 게 18만원 있으니까 일반 차입금에서 썼다고 가정하는 연평균 지출액은 얼마? 43만원이겠네요. 역산하면. 자, 특정 차입금 지금 이자율 어떻게 됩니까? 특정 차입금 이자율 6%니까 일시 운용분 없고 계산하면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 1,800원 나오고 요 금액이 전액 자본화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뭐 해줘야 돼요?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 일반 차입금의 실제 이자 비용 계산해 봐야겠죠? 여기다 할까요? 여기 B는 24만원 있고요. 6개월 있으니까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은 여기 12만원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이자율이 6%니까 12만원에 6% 하면 이자는 7,200원 나올 겁니다. 요 정도는 그냥 말로 할게요. C는 어떻게 돼요? 6만원이 있었고 얘는 12개월 동안 존재했으니까 적수가 12개월이라 연평균 차입금 6만원 나오고요. 여기다 9% 때리니까 이자가 얼마 나오냐면 5,400원 나와요. 그럼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은 이거 두 개 더한 18만원이고 일반 차입금의 실제 이자 비용은 얼마? 12,600원이겠죠?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자본화 이자율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이자율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일반 차입금에 썼다고 가정하는 돈이 43만원인데 일반 차입금은 18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다 쓴 거야? 내 돈 쓴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 금액이랑 요 금액이랑 비교해서 요게 작으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금액은 무조건 한도에 걸린다고 그랬죠. 그럼 두 개가 답이에요. 두 개가 다 더한 게. 그럼 얼마 나와요? 23,400원 되겠지.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이요. 분명히 여기다 그냥 이거 이자율 구해서 여기다 곱해서 계산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 답에 보기에 있거든요. 안 돼요, 안 돼. 그쵸? 꼼꼼하게 하셔야 돼, 꼼꼼하게. 좋아요. 우리 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넘겨보시면 10번인데요. 여러분. 10번.
이게 오래 풀 문제가 아니거든요. 10번? 진짜 오래 풀 문제가 아니에요. 10번 갖고 내가 지금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한 2분 이상 썼다. 그럴 문제는 아니에요. 10번이. 몇 가지를 좀 알고 있으면 10번은 금방 풀 수 있는데, 자 일단 봐요. 지금 내가 FVOCI를 X1년 초에 취득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X1년, X2년, X3년이고 액면 금액이 100만원이래요. 문제 보시면 액면 이자율이 4%니까 4만원씩 나올 겁니다. 유효 이자율이 6%래요. 그럼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하면 요 금액이 946 520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1년 말에 이자까진 받았는데 이자 이제 못 받고, 두 번째 연도부터는 이자는 못 받고 80만 원만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X 2년도에는 됐고 X 2년 말에 어떻게 돼요? 이자는 여전히 못 받는데 원금은 100만 원 다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요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X 1년 말에 공정가치가 70만 원이고 X 2년 말에 공정가치가 82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봐봐. X 1년도에 총포괄순이익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총포괄순이익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하고 부채 변동이 없다면 자산 변동액이 총포괄순이익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럼 결국에 어차피 FVOCI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손상을 인식하던 말던 손상 인식한 후에도 무조건 기말에 공정가치로 기재가 될 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요 잔여 현금 흐름을 요 시점에 시장이자율 현재가치 평가에서 아마 70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FVOCI는 신용이 손상되든 안 되든 무조건 기말에 공정가치로 재무상태표에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기말에 70만 원일 거예요. 근데 기초에 FVOCI 얼마였어요? 946520이지? 그럼 FVOCI가 1년 동안 이렇게 변동했겠네요. 에다 뭐 있습니까? X 1년 말까지는 현금 이자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현금 이자로 현금 4만원만큼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럼 총포괄순이익 얼마 나와요? 70만원에서 946520 빼고 4만원 더, 아이고 4만원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206520 나올걸? 그래서 총포괄손익의 정의만 알면, 그리고 FVOCI가 기말의 BS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한 줄이에요. 한 줄. 두 번째 해볼까요? 문제에서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기억나? 결국 채무상품 같은 경우에 FVOCI 금융자산이랑 A씨금융자산은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면서요. 이거 막 해갖고 또 FVOCI BS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종이 쳐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만 물어봤는데 A씨로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X2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뭐겠어요? X2년도에 이자 수익이 있을 거고요. X2년 말에 손상차손 환입 있겠지. 그럼 X2년 말에 이자 수익은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해줘요? 현금 흐름이 얘로 바뀌었고, 요거를 당초 취득 시점에 유효이자로 땡겨온 금액이 손상 후 상각 후 원가가 되겠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비용 땡길 거 아니니까. 그럼 80만원 나누기 1.06 할 거야. 요게 뭐가 돼요? 손상 후 상각 후 원가가 되겠죠. 신용이 손상된 이후에는 상각 후 원가를 기준으로 이자 수익을 계산하니까 이렇게 된 게 이자 수익이겠지. 그럼 80만원 나누기 1.06 곱하기 0.06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이자가 45. 아이고 이거 제곱해야죠? 큰일 날 뻔했네. 한 칸 땡기고 두 칸 땡기니까 80만원 나누기 1.06 나누기 1.06에다가 곱하기 0.06 하면 되니까 이자 얼마 나와요? 42720 이자 수익 나올 겁니다. 환입은 어떻게 구해요? X2년 말 시점에 지금 손상 후 상각 후 원가는 요 금액 이렇게 땡겨온 금액이 되겠죠. 근데 또 현금 흐름이 얘로 바뀐다면서요. 그럼 얘를 또 6%로 땡겨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가 환입액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환입액은 100만원 나누기 1.06 요게 변경된 현금 흐름의 상각 후 원가 빼기 80만원 나누기 1.06 하면 요게 손상 후 X2년 말에 상각 후 원가가 되겠죠. 이만큼 또 변동하니까 환입액은 얼마 나와요? 환입액은
18679 나올 거야. 맞나? 20만원 나누기 1.06 하니까 맞네. 18679. 그럼 18679에다 42720 더하면 X 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 231 400 나오겠죠. 단수 차이가 좀 있어요. 다음 단수가 없네. 231 400이니까 답은 2번. 할 수 있을까요? 요렇게 풀면은 2분짜리예요. 이 문제 보셨을 때 그림 막 그리고 이거 지금 대각선 그리고 막 대각선 그린 다음에 이거 하고 있으면 이게 3분짜리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정확히 총포괄손익의 의미가 뭔지, A씨금융자산과 FV, OCI 채무상품의 차이가 뭔지를 아신다면 금방 풀 수 있었을 거라고요. 넌 강사니까 너나 그렇게 하는 거겠지. 학생이 되겠냐?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풀라고 의도하지 않나 싶어요. 이번 어땠죠? 이 중급회계만 놓고 보면? 중급회계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 와, 진짜 얘는 이거 시간 내에 풀라고 한 문제야? 이거 어떻게 시간 내에 풀어? 와, 이렇게 이것저것 답답한 걸 많이 물어봐. 이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매년 그래요, 매년.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풀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좀 갖춰야 됩니다. 10번까지 했고요. 밑에 보시면 11번. 11번. 좀 전에 금융자산 손상은 중이고요. 요 11번 문제는 상이죠, 상.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또 못 찾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요. 얘 어떤 문제입니까?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 변경 문제죠. 그럼 봐봐요. 일단 내가 금융자산을 A씨 금융자산으로 취득했는데 3년짜리고요. 액면 금액은 100만원이고 표시이자율 8%니까 8만원. 발행 시점에 유효자율 10%였대요. 그래서 요거 계산한 값이 950244 나왔는데 언제 X 1년 말에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계약상 현금 흐름을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만기를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어. 그래서 X 2년, X 3년, X 4년 하고요. 액면 금액 여전히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써요? 표시이자율 5%니까 5만원 나오겠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 두 가지는 좀 계산해야 되는데 변경 전 요 시점에 총 장부금액 어떻게 돼요? 950244 곱하기 1.1 빼기 8만원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965268 나올 거고요. 괜찮을까요? 요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경된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여러분 그거 알아요? 변경된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제로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지.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 이자율 쓰죠. 그리고 어떻게? 기존 이자율 쓰고 일부 감면으로 보잖아요. 조건 변경. 그래서 요거 10% 땡겨오면 요 이자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875 얼마? 640 나와요. 자, 봐봐. 그럼 요거 X 2년 말에 이렇게 조건을 변경했을 때 회계처리해 보면 사실 이렇게 된다고요. A씨 금융자산을 저는 그냥 깔게요. 손실순환금 쓰는 책도 있는데 전 A씨 금융자산 까겠습니다. A씨 금융자산 까면서 조건 변경 손실 잡아도 되고 손상 잡아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튼 965268 빼기 875640 하니까 얼마 나와요? 89628 나오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근데 뭐가 있어요?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게 금융부채 조건 변경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면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는 걸로 보고 이거 수수료는 어떻게 했어요? 채무 면제이익에서 차감했지.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 감면으로 보고 수수료는 채권에서 차감했잖아요. 부채에서 차감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유효이자율 바뀌었죠. 얘도 똑같아요. 채권자 입장에서 계약상 현금의 변경도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마치 조건 변경에서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이 아닌 거랑 완전히 회계 처리가 반대라고요. 똑같은 모양에서. 그럼 어떻게 돼? 수수료가 자기가 지출했다며 124368만큼. 그럼 얘 360만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요것만큼 A씨 금융자산이 124360만큼 늘어난다고. 오, 대박. 124
360만큼 늘어난다고요. 그럼 이거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100만원. 이거 액면 금액 얼마예요? 100만원이지. 근데 지금 이렇게 조건 변경했더니 장부 금액 100만원이래. 대박. 그럼 이 변경된 현금 흐름에 거래 원가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땡겨온 유효이자율은 몇 프로 나오겠어요? 5% 나와요. 액면 금액 됐으니까.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X2년도에 이자 수익 물어봤으니까 기초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 5% 때려서 이자 수익 얼마? 5만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요거 해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이걸 비용 처리하거나 이러면 못 풀 문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 컨셉만 정확히 아시면 돼. 제가 해설지에는 관련된 이론도 실어놨습니다. 해설지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넘겨서 우리 11번까지 봤고 12 어디 보자. 네. 11번까지 봤고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도 개인적으로 중인데 정말 클래식한 문제가 나왔어요. 기중 발행 플러스 기중 상환 아닙니까? 그쵸? 이거 지금 실제로는 1월 1일날 발행해야 되는데 4월 1일날 발행했다고요. 그리고 임자식이 X2년 4월 1일날 상환한다는 거예요. 요 경우에 상환하는 연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일단 그래도 여러분 애정하니까 그려볼게요. 여기 100만원 있고요. 유효이자율 6%니까 6만원 있고요. 여기 6만원. 실제로 요때 발행했어야 되는데 4월 1일날 발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유효이자율 4%고. 근데 나는 뭐 X2년 4월 1일날 또 상환했대요. 전체 60%를. 여러분 그거 알아? 제가 강조했는데 기중에 발행하더라도 기말에 미지급 이자를 지우는 회계 처리하고 나면 기초에 회계 처리하는 거랑 모든 게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는 X1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X2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X2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X2년 초에 요 사채에 장부금액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말로 할게요. 요 사채의 장부금액 어떻게 구하면 돼? 요거 나누기 1.04 더하기 요거 두 개 합계 나누기 1.04에 제곱해 주시면 되겠지. 이거를 요 시점으로 4%의 이자율로 땡겨오면 될 거 아닙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37 766 나옵니다. 어머 할증 발행이야. 어쩌라고 할증 발행일 수도 있죠. 저한테 배우신 분은 기억날 겁니다. 우리 뭐 해야 돼? 기초장부금액 1번 구한 다음에 상환 직전까지의 유효이자 2번 구해서 약식분계 끊으면 상환손익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상환손익은 1번 더하기 2번 없어지고 상환대가 현금 빠져나가면 대차를 맞춰서 상환손익 구한다고 했잖아요. 약식분계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부호 까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나 봐봐. 일단 1번 금액은 1037-766이고 1037-766에다가 유효이자율 4% 곱하고 3개월 동안 이자 비용 요렇게 하면 뭐야? 요렇게 하면 1번 더하기 2번이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100% 상환하는 게 아니라 60%만 상환하잖아요. 그럼 여기 60%한 금액을 여기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계산하면 6, 2, 8 886 나오게 됩니다. 요 금액. 근데 상환대가 얼마래요? 61만원에 상환했다면서요. 그럼 여기 상환 손실이야? 상환 이익이야? 당연히 상환 이익이죠. 상환 이익으로 18886 나오겠죠. 그래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으로 요거만 쓰면 바로 틀리죠. 두 번째로 모두 해줘야 돼. 상환손익 이외에도 이자 비용 계산해야 되잖아요. 봐봐요. X2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4월 1일이고 60%는 4월 1일까지 3개월만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고 나머지 40%는 12개월 동안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죠? 그럼 이자 비용 어떻게 계산해? 1037-766 하며 다가 유효이자의 4% 하면 아무 일도 없었을 때 100% 이자 비용인데 여기다 60%는 3개월 동안만 이자 비용 발생시켜. 그럼 또 요 금액에다가 이 중에 40%만 12개월 동안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 그럼 이렇게 하면 이자 비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이자 비용이 22830 나옵니다. 숫자는 또 아주 귀엽게 나와요. 22830 나와요.
그럼 이건 이자 비용이니까 비용이고 이건 이익이니까 두 개 계산하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숫자가 생각보다 적죠? 계산은 몇 번 나와요? 1번 3968 나오게 돼요. 괜찮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지금 정말로 제가 쓴 요 정도만 써서 풀어야지, 내가 이거보다 지금 손을 더 갔다 그러면은 이게 또 뒤에 못 푸는 거예요. 최소한 요 정도만 딱 써야 되는데 풀 때는 뭐 이거보다 더 간단히 풀 수 있으면 풀어보시면 좋겠지만. 좋아요. 12번까지 봤고요. 13번이요. 13번은 종업원 급여 나와 있는데 워낙 또 이 부분들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니까 난이도는 중입니다. 근데 얘는 답이 딱 보여요. 어디 있냐면 3번 봐봐. 3번 보시면 확정급여 제도에서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에 대한 순확정급여 부채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인식 상환효과에서 발생하는 순이자도 우리 당기손익에 반영해요. 우리 옛날에 T계정 봤잖아요. T계정 보시면 자산인식 상환효과에서도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그 이자 비용을 퇴직급여에 반영해서 당기손익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죠.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13번까지 봤고요. 14번 보면 개인적으로 14번은 아니 이거 뭐 이자 비용 이자 수익 계산하는 걸 한번 빡세게 해봐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중이고요. 이자 헷갈리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T계정 그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랑 똑같아요. 확정급여 채무 보면 이렇게 기초 있고요, 근무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있고요, 퇴직금 지급액 있죠, 그리고 기말 있고요, 대차를 맞추면 여기 보험 수리적 손실 나오죠.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 보시면 여기 기초, 여기 기여, 여기 지급, 얘도 이자 수익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잔액 나오고, 여기 얘는 재측정 이익자리죠. 숫자 넣어봅시다. 확정급여 채무 기초에 120만원 있대요. 사회적립자산 기초에 90만원 있대요. 어머 뭐래, 퇴직금 지급한 게 12만원 있네. 5월 1일 했대요. 그러면 얘 이자 수익이랑 이자 비용에 영향을 미치겠네. 일단 24만원 쓰시고 24만원, 그리고 사회적립자산 기여금이 12만원 있대요. 어머 근데 얘 뭐 있습니까? 얘 9월 1일날 기여했거든요. 그럼 이자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겠네.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 근무원가는 뭐 30만원, 과거 근무원가는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확정급여 채무는 140만원 기말에 나와 있고요. 사회적 자산의 공정가치는 기말에 92만원 있대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일단 이자는 좀 계산해 봅시다. 이 이자 비용 어떻게 돼? 기초에 120만원 있었고 우리 이자를 보면 어땠습니까? 이자율 10%죠? 10%. 원래 요 이자만 나와야 되는데 지급했잖아요. 지급하면 확정급여 채무가 주니까 그거만큼 이자가 줄겠죠? 근데 언제 지급했어요? 5월 1일 날 지급했으니까 5월 1일부터 8개월 동안 이자가 발생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괜찮을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이자 비용이 얼마 나오냐면 10만 4천원 나와요. 그럼 역산하면 OCI 얼마 나오냐면 3만 6천원 나오게 됩니다. 여기 가죠. 얘는 더 복잡해. 기초에 90만원 있었고요. 요거 1년 동안 이자 수익을 발생시킬 건데 기여했대요. 기여한 금액만큼 사회적립자산이 느니까 이자 수익이 늘어날 건데 얘는 언제 기여했어요? 9월 1일 날 기여했으니까 4개월 동안만 이자 수익에 기여할 거 아닙니까? 그쵸? 더해주고 지급액은 빼줘야겠지? 얘도 사회적립자산 주니까 24만원 곱하기 10%에다가 똑같이 12분의 8개월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이자 수익이 7만 8천원 나와서 역산하면 OCI 6만 2천원 나오네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하면 다 했네. 문제 보시면 총 포괄손익 물어봤어요. 요즘 유행인가봐요. 작년에도 그러더니. 그럼 일단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급여랑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데 우리 근무원과 퇴직급여 들어가고
이자 그 비용 퇴직급여 들어가고 이자 수익 퇴직급여에서 차감하죠? 얘는 이익짜리니까 62,000원이 OCI에 플러스로 들어가고 얘는 여기 플러스로 하는 건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의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얼마? 마이너스 36,000원.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하면 총포괄손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총포괄손익이 얼마 나오냐면요. 총포괄손익이 마이너스 30만원 나오게 됩니다. 답은 1번이요. 뭐 얘는 뭐 틀리시면 안 되죠 사실. 좋아요.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30만원 더하기 10만 4천원 빼기 7만 8천원 더하기 6만 2천원 빼기 3만 6천원. 잠깐만 뭘 잘못했지? 볼까요? 근무원가 30만원 이자 비용 10만 4천원 그 다음에 여기 7만 8천원 맞잖아. 그럼 퇴직급여는 30만원 더하기 10만 4천원 빼기 7만 8천원 30만 6천원 6만 2천원 빼기 3만 6천원. 맞죠? 깜짝 놀랐네. 좋아요. 여기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게 비용 자리인 거. 이건 플러스고. 좋아요. 봤고요. 15번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15번은 한데 이건 좀 그랬어요. 아니 잘 내다가 갑자기 뭐 이런 문제를 냈을까? 뭐 아무 의미도 없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5번 한번 해보죠. 15번 이익배당 우선주 문제였잖아요. 아유 혹시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지겨운데 제가 1차 시험 6개월 만에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1차 시험 6개월 만에 회계사 6개월 만에 붙었기 때문에 정말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도 그때 하루에 3시간은 안 잤지만 저도 하루에 5시간 자고 매일 공부만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시험 보기 직전엔 하도 이게 공부만 하고 힘드니까 그래도 시험 끝나면 떨어지던 붙던 좀 놀 수 있겠구나. 나도 술 한잔 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리고 시험 봤어. 붙었어. 그리고 긴장이 탁 풀려갖고 술을 딱 마셨거든요. 마시니까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 그리고 동차 끝날 때까지 공부 다시 집중해서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럼 이거 붙은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시험 보고 오늘까지는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랑 재밌게 식사하고 이제 술은 그만. 아시겠죠? 그만. 더 놀고 싶은 거 아는데 2차 끝나고 놀면 더 재밌으니까 지금 그만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꼭 다시 앉으셔야 돼. 아시겠죠? 일주일만 쉬을까? 일주일 쉬려고 하면 몇 개월 그냥 쉬는 거예요. 정말 안 돼, 안 돼. 그리고 1차 점수가 간당간당한 분이 있죠. 공부 안 되는 거 알아. 나도 해봤어. 사람인지라 공부 안 될 텐데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발표 나서 나 붙으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못해. 이미 진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냥 이빨 꽉 깨물고 하는 거예요. 간당간당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붙었는데 발표 날 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발표 나가지고 동차 날리지 말고 그럼 1차 또 봐야 된다고요. 꽉 깨물고 그냥 공부합시다. 좋아요. 봤고요. 우선주 여기 보통주 여기 전기분 당기분 자녀분 있고요. 이게 너무 쉬워서 일단 보시면 X1년도에 시작했고 X4년 2월달 배당을 드디어 주기로 했으니까 X1년도랑 X2년도 안 준 거죠. 올해 거는 X3년 거고 보시면 누적적 5% 부분 참가적 먼저 볼게요. 그럼 우선주 자본금이 6%고 자기주식도 없고 배당률 2%라고 했으니까 얘 어떻게 돼요? 600만원 곱하기 2%에다가 2년치 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24만원 나와요. 그리고 단기분은 600만원에다가 2% 하면 되니까 요거 12만원 나와요. 우선주도 전기권 안 먹어도 단기권 먹으니까 보통주도 1000만원에 2%에서 얘도 얼마? 20만원 먹겠죠? 그럼 나 배당 가능한 이익이 108만원인데 한번 빼봅시다. 108만원에서 24만원 빼고 12만원 빼고 20만원 빼니까 얼마 남아요? 아직 52만원 남았네. 그럼 자녀분 나눠 먹어야 되는데 뭐래요? 5%까지만 부분 참가한다고 했으니까 600만원 곱하기 5% 빼기 2%에서 3% 더 먹는 방법도 있고 자녀 배당 가능한 이익이 52만원 남았으니까 52만원에서 1000만원 600만원이니까 16분의 6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웃긴게 이게 180만원 나오고요. 요게
195만 원 나와요. 그럼 보통주 우선주 배당받을 금액 얼마입니까? 이거 하면 되니까 54만 원 나와요. 그럼 보통주 배당받을 금액 얼마예요? 108만 원에서 54만 원 빼주면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 54만 원 나오겠지. 이게 뭐라고?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비누적적 완전 참가적 있는데 여러분, 비누적적 완전 참가적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거 안 받죠, 얘도. 비누적적이니까. 이거 안 받고. 그럼 108만 원에서 12만 원 빼고 20만 원 빼니까 얼마 남았어요? 76만 원. 그럼 76만 원을 너와 내가 나눠 먹으니까 16분의 6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76만 원 곱하기 16분의 10이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다 더하면 얘 67만 5천 원 나오게 됩니다. 한 문제고요. 이런 거 틀리시면 진짜 안 돼.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17번 볼까요? 16번 17번 볼까요? 신주인수권 부사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야, 신주인수권 부사채인데 무슨 하야? 아니 뭐 신주인수권 대가 구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기초에 그냥 전환됐을 때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 물어봤기 때문에 뭐 얘는 사실 하가 맞죠. 자, 그려봅시다. 문제 보시면 만기 3년짜리고요. 액면 금액 100만 원이고 표시이자율 4%니까 여기 4만 원씩 오겠죠? 시장이자는 8%라고 줬어요. 문제 보시면 만기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액면 금액의 10%를 더 준다고 그랬으니까 상환할증금이 10만 원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뭐 해야 돼요? 우리 요 현금 흐름을 쭉 땡겨오면 되겠죠? 그럼 쭉 땡겨오면 얼마 나오냐면 이게 976260 나와요. 그럼 신주인수권 부사채 X1년 초 공정가치가 976260인데 보면 액면 발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100만 원에 액면 발행했으니까 신주인수권 대가는 얼마 나와요? 23740 나올 거고 바로 할게요. X2년 1월 1일 액면 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됐대요. 이 경우에 문제 보면 뭐라고 물어봤냐면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자본변동액을 물어봤거든. 여러분 봐봐요. 우리 신주인수권 행사될 때 회계처리 보시면 행사 가격만큼 현금 들어오고요. 순액법으로 하면 신주인수권 부사채 중에서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만큼 없어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가 돼? 신주인수권 대가 들어오고 없어지고 자본금 주발초가 오기 때문에 결국 이게 자본이지만 반대쪽에 있는 이게 자본인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문제 보시면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은 액면 2만원당 한 주 주는데 2만원에 인수한대요. 그럼 현금 얼마 들어와요? 100만원 나누기 2만원 한 다음에 다시 2만원 하면 되니까 100%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현금 100만원 들어와요. 그럼 X2년 초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고 했으니까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가 X2년 초로 와야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만원 나누기 1.08의 제곱이요. 100% 신주인수권 행사했으면 자본이 이만큼 증가할 건데 지금 몇 프로 행사했대요? 60% 행사했다고 나와있죠. 문제 보시면 40%네 40% 행사했다고 나와있으니까 요 금액에 40% 곱하면 답이에요. 그러면은 해볼까요? 10만원 나누기 1.08 나누기 1.08 더하기 100만원 곱하기 0.4 하면 되니까 자본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43만 4,292원. 단수 차이가 좀 있지만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17번까지 봤고요. 여기까지는 하예요. 18번 보면 이게 하라고 해설에는 써놨는데 뭐 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엔 가득 기간이 달성이 안 됐죠.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지금 연평균 매출 증가율에 따라서 가득 수량이 바뀌는데 10% 미만이면 안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하다가 X 3년 말에 가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태까지 잡아놓은 거 환입해야 되겠지.
이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회계사 1차 시험은요, 개인적으로 2차 기출문제, 그러니까 2차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좀 비슷한 게 몇 년 전에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회계사 2차 시험에는 시장 성과 조건이 나왔었어요. 시장 성과 조건은 이미 다 세팅이 돼, 블랙슐 이항 모형이나 여러 가지 모형에 따라서 이미 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득 기간 중에 혹은 가득 기간 종료 시점에 조건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환입하지 않아요. 하지만 비시장 성과 조건은 환입을 하거든요. 그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튼 환입을 한다. 그리고 X3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는데 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구분, 공정가치, 인원, 부여개수, 가득기간 하면 되고, 요거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안 바뀌어, 이거 안 바뀌어, 아니 아무도 퇴사 안 한대요. 이거 바뀌어, 이거 고정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사실은 뭐 퇴사한다면 바뀔 수 있겠지만 퇴사를 안 한대요. X3년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X1년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X2년이랑 X3년만 보면 되고,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300원 나와 있습니다. 그 100명한테 줬는데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무도 퇴사 안 할 걸로 봤어요. 아주 끈끈한가 보네. 그럼 용역 가득기간 보면 3년이니까 3년 중에 2년, 여기 3년 중에 3년 되겠죠. 근데 문제 보시면 X2년도에 매출 증가율이 11%라서 X3년도에 11%로 예상했으니까 10%는 넘었죠. 그러니까 150개는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X3년도에 매출 증가율을 달성을 못해서 가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나와 있죠. 그럼 가등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0이잖아.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X2년도까지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BS에 계산될 주식 선택권이 300원이에요. 근데 X3년도가 되면 0이라고요. 부여 개수가 0이니까.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주식 선택권 300만원 없어지면서 주식 보상 비용 환입으로 300만원 오고 딱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나온 것처럼 5번이 되고요. 아셔야 될 게, 이게 만약에 비시장 속가 조건이 아니라 시장 속가 조건이었으면 마지막 연도에 달성이 안 돼도 그냥 다 인식해요. 회계사 시험이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18번까지 봤고요. 19번 보시면 여러분, 상품권 문제가 또 이렇게 클래식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계약의 식별 요건을 만족 못했는데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는 어떻게? 현금 계약 부채지. 부채를 잡잖아요. 계약 부채 언제 없어요? 기간이 종료되고 더 이상 해줘야 될 의무가 없고 환불되지 않는 시점에 수익 잡는다고요. 그럼 요 문제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단 상품권을 팔고 유통기한 1년이래. 유통기한 1년이야. 요 1년 끝나고 나면 1년 동안은 90%는 현금으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대요. 근데 그 1년도 끝나고 나면 이 의무가 아예 사라진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한다고요. 이거 1년 요때는 상품권을 회수한 걸 수익을 잡고 그 다음 연도에는 90%는 현금 돌려줄 의무가 있으니까 10%를 요때 수익 잡아야겠다. 그리고 요때 마저 못 잡은 거는 요때 100% 다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논리로 풀어도 답이 있거든. 근데요, 우리 기준서 문구를 그대로 읽어보고 그대로 해석하면 환불되지 않고 의무가 사라지면 그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고요. 그럼 요 시점이 되면 예던 10%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놀랍죠. 그 문제를 보시면 X2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물어봤는데, 자 보세요. X1년도에는 50매 팔았어. X2년도에는 100매 팔았대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X2년도에 상품권과 관련해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물어봤는데, 제일 쉬운 게 X2년도에 사용된 거예요. 문제 보시면 X2년도에 90매가 사용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90매? 그럼 여기 90매 오는 거야. 발행 금액도 액면 금액이랑 똑같이 10,000원이래요. 근데 뭐
X 2년도에 발행한 것 중에서 사용하면서 현금 돌려준 게 77,000원 있대요. 아니, 유통기간이 끝난 건 아닌데 내가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고객한테 주고 고객에 한 9만원짜리 살 수 있잖아. 문제 보시면 액면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요 얘기가 뭐냐면 상품권을 고객이 사용하긴 사용했는데 차액이 남아서 돈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건 수익 잡으면 안 되겠지. 지금 굳이 회계 처리 해보자면 상품권 팔았을 때 현금 계약부채 오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약부채 없어지고 현금 돌려준 것만큼 현금 나간다고요. 이게 90매 곱하기 만원 될 거고 요거 어떻게 돼? 77,000원 나갔다고요. 그럼 나머지가 계약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봐봐. X 2년도는 유통기한 1년이기 때문에 아직 X 2년도에 회수 안 될 걸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연도가 돼야지 회수 안 되는 걸 고려하지. 근데 X 1년도는 어떻게 돼? 지금 보시면 X 1년도 보시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봐봐. X 2년도에 미사용한 게 있거든요. X 1년 초에 다 팔았다고 나와 있어. 그럼 X 2년 말이 되면 X 2년 것도 유통기한이 이제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X 2년 말이 되면 내년 1년 동안은 90%만큼은 현금을 반환해줘도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아예 그것도 안 줘도 되지만 모두 있어요? 10%는 이제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의무가 사라졌으니까 X 2년도에 미사용한 거 대해서도 의무가 10%는 의무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부채 잡으면서 요것도 수익 잡으면 돼. 그럼 지금 봐봐요. 열매가 아직 회수가 안 됐어. X 2년도에 판 거에 대해서 만원에서. 근데 어떻게 돼? 난 이거의 10%는 이제 안 줘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익 잡으면 된다고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이제 뭐 있어? X 1년도 거 중에서 X 1년도에 미사용한 거 지금 보시면 5매, 8매가 있었고요. 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결국 X 2년 1년도에 기말에 미사용한 게 8매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10%는 이제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수익 잡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8매는 X 2년도에 돈 줬대. 90%에 대해서.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3매는 아직 돈 안 줬는데 그나마 그거 유통기한도 끝났다고. 자, 여러분 X 1년 있으면 X 1년도에 8매를 아직 안 썼어요. 근데 이 8매 중에서 10%는 내가 지금 수익 다 인식할 거라니까. 이제 영영 안 줘도 되니까. 근데 90%는 돈을 줘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돼? 이 중에서 5매는 요때 돈을 줬대요. 근데 요 시점까지 3매는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마저 1년 끝나고 나면 90%에 대해서는 이제 돈 줘야 될 의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X 1년도에 미사용한 것 중에서 아예 법정 기한이 지난 3매는 액면 금액 만원인데 그 중에 90%는 이제 이것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젠 내 수익이라고. 요것도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회계 처리 자체는 얘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3개 계산한 게 X 2년도에 수익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중이라고 써놨는데 상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상이라고 안 썼냐면 이걸 보고 바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요 정도면 거기 해설지에는 중이라고 썼지만 상이라고 해도 사실 손색은 전혀 없어요. 괜찮을까요? 처음 보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좋아요. 나왔고요. 20번. 세상에. 20번은 하죠. 20번을 틀리시면 안 돼. 이거는 2018년도에 수액 기준서가 개정되고 이미 다 돌았어. 회계사도 나왔었고 세무사도 나왔었고 다른 시험도 나왔었고 다 돌았는데 그걸 아주 베이직하게 냈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돼요. 물론 실수할 요소가 좀 있긴 있지만. 자, 보시면 자, 가볼게요. 지금 10월 1일날 120개를 개당 1,000원에 팔기로 했대요. 근데 내가 지금 10월 1일날 10월 31일날 50개 판매했대. 그럼 얘는 개당 1,000원에 팔았겠죠? 그럼 몇 개 남아있어요? 70개 자녀분이 남아있을 거고요. 요거 개당 1,000원씩 받아야겠지. 어머, 근데 뭐가 있었대요? 추가 주문으로 30개 추가 주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 가격은 800원이고 문제 보시면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자녀분에서 40개가 팔리고 여기 자녀분에서 20개가 팔렸다고 나와 있다. 계약 변경 우리 못 따져봐야 돼요. 별도의 계약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데 별도의 계약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따져? 추가 주문이 있나 보고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했으면 별도의 계약이라서 너 따로 나 따로. 추가 주문이 있고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단가를 재계산한다고 그랬죠. 문제 보시면 800원인데 1번은 계약 변경 시점에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별도의 계약으로 본다는 거고 이 경우에 X1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돼? 40개 팔린 건 별도의 계약으로 보니까 1000원짜리가 팔린 걸로 보고 20개 팔린 건 800원짜리로 보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 틀려요. 왜 틀리는지 알아요? 이것도 팔렸기 때문에 이것도 수익에 넣어줘야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 답이 나와요. 그럼 답이 얼마 나오냐면 106,000원 나올 겁니다. 근데 2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약 변경 시점에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래.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걸로 봐. 다른 말로 단가 재계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가를 재계산해야 돼. 70개는 1000원에 팔기로 했고 추가된 30개는 800원에 팔기로 했는데 아무튼 돈이 이만큼 들어와. 그리고 단가를 다시 계산하면 100개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단가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단가가 어디 보자 940원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돼? 여기서 30개 팔리고 여기서 20개 팔린 거 이거 60개 팔린 것도 다 합해서 940원에 팔린 걸로 보셔야 돼. 괜찮을까요? 왜? 940원짜리 100개 파는 계약으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60개가 팔렸으니까. 그럼 요거만 또 수익으로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모두 해주셔야 돼. 요것도 더해 주셔야지.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답이 106,400원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계속 가보죠. 21번 보면 리스 나왔어요. 리스. 왜 그럴까? 계산을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될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리스 문제인데 얘는 리스 부채의 변경이고요. 계산이 길기 때문에 중으로 했습니다. 좀 전에 계약 변경은 하고요. 얘는 중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X1년, X2년, X3년 있고요. 매년 말 200만원씩 주기로 했대요. 연장 선택권이 있는데 난 쓸 생각이 아예 없었어. 처음에는. 그럼 처음에는 요 금액만 땡겨 왔겠네요. 문제 보시면 뭐 매수 선택권이나 보증잔존 가치 이런 얘기는 아예 없고요. 증분 차입 이자율이 있는데 X1년 초에 증분 차입 이자율은 8%니까 나는 요 금액을 기준으로 땡겨와서 리스 부채 잡고 사용권 자산 잡아줘야겠죠. 그럼 리스 이용자인 대안 입장에서 X1년 초 회계처리를 보면 리스 부채가 나올 건데 리스 부채 요거 8%의 이자율로 땡겨오면 얼마 나오냐면요. 내가 또 안 구해놨나? 200만원 곱하기 2.577 하니까 5 1 5 4 000이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246,000원 있으니까 현금 246,000원에서 사용권 자산이 540만원 나오게 됩니다. 아휴, 여기까지는 맞았구나. 그럼 잠깐 그림 그려보면 지금 리스 부채가 X1년 초에 5154000 있고요.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246000 더해서 사용권 자산이 540만원 된 거 아니야? 요게 3년 동안 상각돼서 들어갈 거고요. 리스 부채도 3년 동안 유효이자로 상각되겠지. 그쵸? 응? 뭐 블라블라 나와 있고요. 원가 모형 쓴다고 나와 있고 감가상각할 때 잔존가치는 무조건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3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540만원 나누기 3년 하니까 180만원. 얘도 감가상각비로 180만원에서 여기 180만원 와 있겠죠. 아이고 내가 왜 계산했을까? 근데 뭐래요? X3년 초에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걸로 바뀌었대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면요 기간이 지금 요 시점인데 X3년 초니까 그냥 이렇게 3년 늘어나요. 요땐 200만원 내고 요때 얼마? 220만원 내고요. 아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왜 쓸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내연하게 하죠. 여러분 기억나? 리스 부채 변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리스 부채의 현금 흐름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이자율을 쓸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 한 번이라도 로그인을 하거나 전화해야 되는 상황이면 변경 시점에 이자율을 쓴다고 그랬죠. 연장 선택권을 안 쓰려고 하다가 쓰기로 했으니까 전화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자율을 변경 시점에 이자율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괜찮을까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X 2년 초에 리스 부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겠어요? 변경전 장부 금액은 요 금액을 얘는 8%로 땡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00만 원을 8%로 땡겨오면 변경전 리스 부채가 1851800 나올 거고요. 변경 후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고 변경 시점의 이자율은 10% 적용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10%로 현재 가치 평가하면 얼마 나와요? 5289 140 나와. 어머, 리스 부채가 3437 340만큼 늘어나네. 그럼 사용권 자산도 3437 340만큼 늘어나니까 길기도 하네. 180만 원에서 3437 340 하니까 얼마가 돼요? 5237 340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나머지 3년 기간 동안 갈 거고 얘도 어떻게 돼? 나머지 3년 동안 다시 감가상각하겠지. 잔존 가치는 없고요. 그럼 X 3년도의 감가상각비는 5237 340 나누기 3하니까 감가상각비가 1745 780 나와요. 그럼 장부 금액은 얼마야? X 3년 말의 장부 금액은 5237 340에서 요것도 빼주면 되니까 3491 560 나오게 되겠지. 할 수 있을까요? 요 정도 쓰시면 돼. 요 정도요. 길죠 사실. 제가 최소한으로만 썼는데도 길죠. 그쵸? 근데 이거 우리 너무 나온 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중이라고 써놨는데 계산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중이지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추실 수 있으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받고 우리 22번 보시면 리스 부채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와 이거 은근히 계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도 중이긴 한데 사실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했는데 여러분들 또 리스 잘 못하시니까 자 보세요. 이 문제도 어렵지가 않은 게 아무튼 리스 기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리스 제공자야. 매년 리스료를 얼마씩 주기로 했냐면 문제 보시면 매년 말에 300만원씩 3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대요. 난 리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를 그대로 다 받을 걸로 생각하지 리스 이용자가 보증하는 거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땡겨오면 뭐가 돼? 요거 내재이자율 10%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땡겨오면 회계 처리상 뭐가 돼요? 내가 앞으로 돈 받을 거야 현재 가치? 리스 채권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리스 채권이 얼마 나오냐면 리스 채권이 아이고 안 구해놨나? 14973 400 나와요. 땡겨오면 되니까 이게 뭐랑 똑같아?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대한리스 리스 제공자는 한 30만원 썼으니까 이거 30만원이랑 선급 리스 자산 이게 뭔데요? 기초자산의 공존가치 아니에요. 요거 두 개랑 맞아야 되잖아. 이거 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금융리스에서 이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회계처리 모양이 이거 두 개 더한 걸 뭐라고 그래? 리스 순투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리스 총투자의 현재가치 그걸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내재이자율.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기초자산의 공존가치가 얼마 나오냐면 14673 400 나와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시면 뭐라고 그래서 이건 구했고 실제로 X3년 말에 자산을 회수했더니 자산의 공존가치가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이자 수익 현금 들어오면서 리스 채권 까면서 이거 회계 처리하고 나면 리스 채권의 장부 금액은 리체라고 쓸게요. 1000만 원일 거고요. 지금 기초자산 공존가치가 얼마네요? 500만 원이죠. 그쵸? 근데 리스 이용자가 보증한 보증잔존가치 얼마예요? 보증잔존가치 700만 원이라고요. 문제 보시면 700만 원 상관없어. 이만큼 리스 채권 손상차손이고 이만큼 보증이익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만큼이 손실이에요. 그 손실액은 300만 원.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 정말 공부하는 객관식 강의나 기본 강의였으면 이걸 하나하나 연도별로 회계 처리를 끊고 다 보여드리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 주로 강평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시험이었으면 여러분도 요 정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걸 안 쓰고 지금 내가 막 연도 X 1년 초부터 회계 처리 쭉 나아가고 있었다. 심지어 X 3년도에 기말에 이자 수익 잡는 회계 처리도 내가 막 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정확히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내에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괜찮을까요? 제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 정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23번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23번 있잖아요. 문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상이었어요. 법인세 회계 문제인데 기간 간 배분으로도 문제 이렇게 빡세게 내다니. 얘는 기간 간 배분이긴 한데 연속하는 회계 연도의 기간 간 배분이거든요.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법인세 여러분 기간 간 배분 하는 거 잘 못하시잖아요. 2차생들도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얘는 일단 2개 끊어봐야 돼요. 2개. 거기다 세무조정도 좀 해야 돼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X 1년 먼저 해보면 구분 X 1년, X 2년, X 3년, X 4년 보시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81만 5천원 있고요. 보시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하니까 당연히 6천원 플러스고요. 문제 보시면 그 다음 연도부터 2천원씩 소멸된대요. 그럼 여기 2천원, 2천원, 2천원 되겠죠? FVPL 평가이익은 어떻게 돼? 세법상 평가이익을 인정 안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천원일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 보시면 그 다음 연도에 처분된다고 나와 있어요. 2천원.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문제가 X2년을 물어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도 이거 시험 풀다가 또 X1년도에 법인세 비용 구하고 있었으면 서로 우울한 거죠.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X2년 초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구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법인세 비용만 물어봤으니까 순액으로 갈게요. 얘는 0, 얘 2천원, 얘 2천원이고 문제 보시면 X2년도부터 3년도 이후는 세율이 다 25%라고 했으니까 25% 해줘서 얼마 나와요? 500원. 여기 얼마 나와요? 500원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럼 X 1년 말에 2연 법인세 자산으로 1,000원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끊고 가야 된다고요. 와 진짜. 이제 X 2년 볼게요. 두 번째 X 2년 보시면 구분 X 2년, X 3년, X 4년, X 5년 한번 넣어보고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X 2년도에 60만원 있대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여기 2천원, 여기 2천원, 여기 2천원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찾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FVPL도 어떻게 돼? 올해 유보 추인돼야 되니까 세무조정 2천원 있을 거 아닙니까? 와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뭐 있어요? 제품보증 충당부채 있죠. 충당부채 어떻게 돼? 세법상 충당부채 잡는 거 인정을 안 하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3천원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1,000원씩 추인된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이자 있네요. 미수이자 어떻게 돼? 세법상 미수이자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4천원인데 문제 보시면 미수이자는 X3년도에 바로 수취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X3년도에 추인되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잡는 것부터 사실 쉽지 않죠. 사실 이 정도만 돼도 2차 문제라고 해도 사실 손색이 없어요. 손색이 없어요. 요 정도만 내도 못하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59만 9천원 나오고 요 계산하면 1,000원, 요 계산하면 3,000원, 요 계산하면 1,000원 나오고요. 세율이 올해 30%까지 올해까지 30%. 그럼 계산하면 179, 700 나오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다 20%예요. 그럼 요 쭉 계산하면 이연법인세 기말 자산 잔액이 얼마 나오냐면 750원 나옵니다. 이거 그냥 바로 할게요. 750원 나와요. 그럼 기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750원 있는 거 아니야. 봐봐요. 법인세 회계 처리 해보면
당기 법인세 부채로 얼마 있어요? 올해 저만큼 내야 되니까 179700 있죠? 이원법인세 자산이 기초에 다 없애십시다. 기초에 이원법인세 자산이 1000원 있었고요. 기말 이원법인세 자산 750원으로 갈아 껴야겠지. 그럼 대차를 맞추면 나머지가 뭐? 이게 법인세 비용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179950 나와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맞추셨으면 아주 잘하신 거고, 여러분이 푸셨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요 정도면 최근에 나왔던 법인세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어요. 자, 24번 보시면 주당이익인데 얘도 중이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또 계산하는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문제 보시면 희석주당이익 나왔고, 요즘 성향이 어때요? 요즘 성향이? 요즘 희석이 나오면 잠재적 보통주를 한 개만 주는데 얘도 한 개만 줬죠. 그것도 전환사채로.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그럼 일단 희석 EPS를 구해봐야 되는데, 희석 EPS를 보면 여기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귀속 배당 같은 걸 빼줘야 되고요.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도 나와주면 기본 EPS가 되죠. 그래서 뭐 희석효과 계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 개짜리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잠재적 보통주 구하고 여기 당기손익에 가산되는 거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씩 넣어보면 당기손익이 얼마입니까? 1호 260 000이고요. 보시면 우선주 부자 우선주 2만주가 있었고요. 배당률 5%래요. 액면금액 5,000원이고 누적적 우선주라서 전기에 지급하지 못한 배당도 올해 지급했대. 상관없어. 누적적 우선주는 안 줬어도 무조건 빼줄 거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 거를 받았어도 올해 거만 빼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로 합시다. 2만주 곱하기 5,000원 곱하기 올해 거 5%만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500만원 빼주면 되겠죠. 그럼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랑 잠재적 보통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기초에 유통보통 주식수가 3,000주 있었어. 3만주 있었어요. 이거 12개월 갈 거고, 보시면 7월 1일 날 공정가치로 유상증자한 게 2,000주 있었어요. 요거 6개월 가겠죠? 9월 1일 날 무상증자 했대. 무상증자 비율 어떻게 돼요? 무상증자 주식수 나누기 기존에 있던 주식수 비율인데 3,200주 나누기 32,000주니까 무상증자 비율 10%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그냥 1.1 여기다 그냥 1.1 곱해주면 되죠. 좋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전환사채 보시면 액면금액 100만원이고 전환가격은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100만원 나누기 500 하면 2,000주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0% 하면 400주고요. 나머지 80%는 1,600주가 되겠죠? 근데 400주 뭐래? 10월 1일 날 전환사채로 전환이 됐대요. 그럼 얘네 400주는 3개월 동안 가겠네. 그럼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34,200주가 됩니다. 그럼 잠재적 보통주 어떻게 돼? 전년도부터 존재했으니까 얘도 요거 9개월은 잠재적 보통주가 될 거고요. 얘는 12개월이 잠재적 보통주가 되겠지. 전환사채니까 전환가정법을 쓰지 장외주식 차감법을 쓰진 않잖아요. 그럼 400 곱하기 9 더하기 1600 곱하기 12 나누기 12 하면 잠재적 보통주가 얼마 나옵니까? 1900주가 나와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171000이 있는데 기초부터 전환됐더라면 이자 비용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뭐 해주면 돼요? 171000인데 당연히 세후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1-20% 해주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쭉 계산하면 희석 EPS가 얼마? 희석 EPS가 288원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는 사실 기본 문제죠. 여기까지 봤고요. 25번에 현금흐름표인데 간접법 문제인데 정말 야무지게 냈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잘 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잘 냈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느끼는 건데 여러분,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 자부심 가져도 되는 게, 회계사 기출문제 있잖아요. 문제 1차 문제 같은 경우에 진짜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진짜 와 클래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정말로. 문제 아주 좋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간접법 문제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법인세 차감전 순익부터 시작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죠?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손익 빼내지. 그리고 뭐해?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이나 배당금 수익이나 법인세 비용 있으면 빼주잖아요. 왜냐면 밑에 단에서 다시 고려할 거니까. 근데 법인세 차감전 순익부터 시작하니까 법인세 비용 빼줄 필요 없겠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뭐 해줘야 돼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산부채의 증감 고려해야겠지. 여기까지 하면 뭐가 나와요? 영업에서 창출되는 현금 나오잖아요. 영창현.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이자 지급액이나 이자 수취액이 있으면 직접법으로 직접 현금 흐름을 빼주고, 배당금 수익 직접법으로 직접 빼주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지급액 있으면 법인세 지급액 직접 빼주죠. 요 문제는 배당이 없어요.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영업활동 순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 보시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15만원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있어요? 영업활동 순 현금 흐름이 1884 9001에 그럼 채워봅시다. 일단 법인세 비용은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시작하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이자 비용은 밑에 단에서 다시 고려할 거니까 빼줘야겠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감가상각비 영업활동과 관련 없으니까 빼줘야겠죠? 여기 들어가 있는 비용을 빼주니까 플러스,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 보면 매출채권 자산이 감소했대요. 자산의 감소는 현금의 증가, 재고자산이 증가했대요. 자산의 감소는 현금의 감소, 매입채무 감소했대요. 부채의 감소는 현금의 감소. 나머지는 밑에 단에서 고려할 거.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오냐면 이 7이 000 나와. 그럼 우리 이자 지급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한번 구해볼까요? 봐봐. 약식분개하면 돼요. 이자 비용 얼마 나왔어요? 문제 보시면 3만원 있었어요. 문제 보시면 미지급 이자가 오히려 감소했지.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여기 와야겠네. 미지급 이자 얼마 감소했습니까? 2,500원. 그럼 실제로 이자 때문에 현금 유출된 금액 얼마예요? 여기겠네. 여기 얼마? 32,500원. 그럼 여기 32,500원 나온다고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얘 빼고 얘 빼줘야 얘 나와요. 그럼 이거 역산할 수 있겠는데? 그럼 역산하면 요거 얼마 나오냐면 354 600 나와요. 그럼 이거 역산하면 법인세 비용 구할 수 있다? 또 약식분개법 하면 법인세 때문에 현금이 354 600 나갔지? 지금 법인세 비용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걸 몰라. 그 보시면 당기 법인세 부채 3,000원 증가했어. 그럼 여기 당기 법인세 부채 증가한 거 3,000원 여기 써주시면 되고, 이원 법인세 부채 감소했어. 그럼 이원 법인세 부채한 건 약식분개를 끊으면 되니까 1,400원 여기 쓰면 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 대차가 빵 꿀 거 아닙니까? 약식분개. 그냥 다 옮겨 적는 게 약식분개. 계산하면 법인세 비용 얼마? 356 200 나와요. 356 200. 괜찮을까? 그럼 당기순이익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뭐 하면 돼요? 356 200 빼주면 당기순이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215 000에서 356 200 빼주니까 얼마 나와요? 당기순이익은 1793 800. 답은 몇 번? 4번. 굉장히 클래스 있는 문제고요. 현금 흐름표 전체 구조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이 문제는 아마 못 푸실 거예요. 좋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2023년도 회계사 1차 시험 재무회계 중급회계만 일단 강평했고요. 고급회계까지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길고 제 답지를 순서대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중급회계까지 했고요. 내일 모레쯤에 고급회계도 제가 강평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